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직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 등기할상의 물건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권리의 변동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우리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죠. 여기서 말하는 물건의 정의하고 부동산의 정의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서 배우는 물건 안에는요, 토지와 건물만 있는 것은 아니라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이라든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은 뭐 임목이 될 수도 있고요, 수목이 집단도 될 수 있잖아요. 선박법에 의한 또 선박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여러분 지금 전기 있잖아요. 전기, 이것도 관리만 가능하다면 민법에서는 다 물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물건 중에서도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의 물건은 부동산만 대상으로 하니까 뭐만 대상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만 대상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의 대상 이 표현하고요,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의 대상 이렇게 읽을 때는 느낌이 좀 달라요. 등기의 대상은 수목의 집당도 등기의 대상은 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등기의 대상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수목의 집단이라든지 정착물, 기타 등등등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런 애들은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요. 그럼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의 대상은 뭐냐, 물건은 뭐냐 하면 뭐만 된다? 토지와 건물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 하나 해두시고요. 자, 두 번째, 이게 조금 불편하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자, 두 번째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소유권, 그 다음 지상권, 그 다음 지역권, 전세권, 여기까지가 용익물권이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권리, 질권, 그 다음 채권, 담보권, 그 다음 임차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 8개의 권리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물건. 권리예요, 권리. 근데 임차권은 채권인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뭐가 나올 수 있다? 환매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총 몇 가지다? 9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권리에서 채권담보권과 같은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맞지만 우리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등기부를 만드는 권리는 맞지만 실제 동산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채권담보권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맞지만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다. 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변동의 모습인데, 변동의 모습이 6가지입니다.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그 다음 마지막에 소멸.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이 각각의 권리의 특징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소유권이란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각각의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등기법의 영역이에요. 민법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지상권이란 권리가 딱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타인 토지에 대해서 수목, 공작물, 건축물 등을 뭐 할 목적으로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용어의 개념 정도는 기본적으로 꼭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권리질권은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권리질권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꼭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민법에서 말하는 변동의 모습과 등기법에서 말하는 변동의 모습은 좀 달라요. 여러분이 민법에서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187조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 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배웠고요. 이때 득실 변경을 우리는 민법에서는 물건 변동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민법에서 말하는 변동의 모습은 얻는다, 잃는다, 변경이 된다. 이 세 가지만 변동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등기에서의 변동의 모습은 세 가지가 아니라 총 몇 가지다? 6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 6가지는 사실 얘네들을요, 조금 더 분설한 거, 세부적으로 나누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께 설명을 다 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설정이라는 말은 소유권을 설정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고 설정 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창설이 될 때 쓰는 말이 뭐다? 설정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다 소유권 외의 권리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창설되려면 지상권 설정 등기 이렇게요. 지역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권리질권 설정 등기, 채권담보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이런 말은 다 가능하죠. 그러면 권리질권이라는 애가 최초로 창설될 때 쓰는 용어가 뭐다? 권리질권 설정 등기.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최초 창설될 때 쓰는 말이 뭐다? 임차권 설정 등기.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 설정 등기 이런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다고요. 소유권이 최초 창설될 때 쓰는 등기는 뭐밖에 없다? 보존 등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란 말이 소유권이 창설될 때 쓰는 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창설될 때 쓰는 말은 뭐다? 설정 등기. 이렇게 구별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지상권 보존, 지역권 보존 이런 등기는 애초부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은요. 소유권이든 소유권 외의 권리든 다 쓸 수 있는 변동의 모습입니다. 가령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지만 지상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죠. 소유권 변경 등기도 가능하지만 지상권 변경도 가능하거든요. 처분 제한이라는 권리는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 조치를 하는 등기인데 차후에 배우겠지만 역시 소유권을 제한시킬 수도 있고 지상권을 제한시킬 수도 있거든요. 소멸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말소의 개념으로 좀 접근해 보면 소유권을 말소할 수도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소유권 외의 권리가 창설될 때는 뭐라고 쓴다? 설정 등기. 소유권이 최초 기록될 때는 뭐다? 보존 등기. 나머지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변경. 이 변경이라는 용어 안에는 등기상으로 따지면 변경 등기와 무슨 등기? 경정 등기 이렇게 두 가지 등기 용어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등기법은 항상 어떤 실체관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실체관계의 내용을 등기부에 그대로 뭐 하면 된다? 요약 정리하면 된다고 했죠.
뭐 어떤 실체관계가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등기부에 요약 정리할 거냐, 그 내용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고요. 그럼 가령 전세권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소유자하고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관한 설정 계약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창고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소유자에게 일정한 전세금을 뭐하고 지급하고 그 창고의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전세권 설정 계약이에요.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이 이루어지면 무슨 등기가 되어야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전세권, 이때는 설정 계약을 했으니까 설정 등기가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실체관계의 내용에 맞도록 내가 어떤 등기를 할 건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것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건 아니랬잖아요. 그죠?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만들어지려면 누가 설정 행위를 해줘야 된다? 전세권 설정자가. 그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다? 그 창고 건물의 누구다? 소유자. 소유자가 설정 행위가 없으면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기본적인 권리의 분화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까지가 그런지 잘 모르니까 뭐 간단히 다시 한번 해보면, 빠르게 한번 해보면, 물권법 파트에서 여러분이 물권법 파트에서 아마 물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8가지가 있는데 물권의 종류 8가지를 정리를 할 때 맨 처음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점유권과 뭐다? 본권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점유권과 본권을 나누는 기준은 정당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으로. 그러면 정당한 권한 없이, 권한이라는 말은 권리의 원천 없이 성립하는 권리가 뭐다? 점유권, 유일하게. 본권이라는 것은 어떤 권리를,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을 할 때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의 원천. 그러면 이러한 본권에는 크게 여러분이 나누었을 때 아마 민법 시간에 완전한 물권과 제한 물권 이렇게 또한 또 배우셨을 거고요. 이렇게. 그럼 완전한 물권이다 할 때 민법에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각각의 물권에는 권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그 권능 중에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 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이 3가지 권능을 다 갖추고 있으면 그 물건은 완전한 물건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제한 물건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 한다? 보는 순간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완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다 갖춰야 되는데, 근데 우리 민법에서 완전한 물권, 즉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은 다 가지고 있는 권리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게 뭐다? 소유권이라는 권리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 그럼 이제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 쓰는 용어가 뭐라고 했죠? 보존 등기라고 했잖아요. 이런 아주 기초적인 용어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등기법을 해나가는 가장 밑거름인 토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등기법을 전부 다 암기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1월, 12월 과정 등기법 뭐 짧은 과정이지만 새로운 내용을 막 배우고 어려운 내용을 배운다 생각하지 말고 나오는 용어에 집중해가지고 내가 아는지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최초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발생되도록 하는 게 뭐다? 등기로 따진다면 보존 등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초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럼 되고 나면 이제 법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법학자들과 경제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그러면 소유자는 이 권리를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겠죠. 소유자는 당장 이 토지든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어요. 가지고는 있지만 그럼 그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타인에게 뭐한다? 대여함으로써 내가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는 대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유권 외의 권리들이 파생되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권리의 분화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경제활동도 부동산에 관한 경제활동도 원활히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무슨 권능? 사용 수익 권능을 대여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최초 내가 사용 수익 권능을 너에게 넘겨줄게. 그럼 너는 그에 대한 반대급여 대가를 줘. 이런 게 기본 베이스라고요. 기본 베이스. 물론 이제 지역권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판례에서는 치료를 지급하는 것이 판례에는 있지만 법률의 규정에는 없기 때문에 등기사항은 아니에요.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이 있고요.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뭐다? 약정사항이지만 치료 같은 게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정하에 이제 사용수익 권능을 내가 넘겨줄게 하니까 그럼 난 넘겨받을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넘겨받을게 했을 때 처음으로 생기는 권리가 뭐다? 지상권, 그 다음 지역권, 그 다음 전세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권리가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 소유권 외의 권리가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 쓰는 용어가 뭐라고 했죠? 설정 등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용어를 익히시라고요. 지상권 설정 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이렇게요. 그럼 이 설정 등기는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소유자가 무엇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얘네들이 쓸 수 있도록 뭐한다? 설정 행위로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넘겨주는 사람을 우리는 설정자라고 해요. 그럼 이 표현은 등기법 내년 10월달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용어라고요. 설정해주는 사람을 뭐라 한다? 설정자 이렇게 해요. 그럼 설정해주면 그 권리를 받잖아요. 받으면 그 받은 사람을 설정된 권리를 받은 자 이렇게 읽는데 지문이 너무 기니까 그걸 줄여서 권자 이렇게 읽는다고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면 지상권을 설정해 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설정해 준 권리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설정해 준 사람을 뭐라 한다? 설정자. 그럼 앞에 항상 주어를 붙여서 읽어야 되거든요. 등기는.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 이렇게 읽는 거고 그 해준 권리를 가진 사람을 지상권자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용어를 항상 읽을 때.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이제 뭘 가지게 돼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니까 사용할 때 용, 수익할 때 익자를 따서 뭐다? 용익물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용익물권은 뭐만 한다?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권능이 제한되어 있어요? 처분 권능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한물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이제 유치권이라든지 뭐다? 질권이라든지 저당권 이런 권리가 있을 거잖아요. 일단 유치권하고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학습할 필요가 없고요. 등기의 대상이 아니니까. 점유권 역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등기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럼 저당권이라는 권리 하나만 딱 남게 되는데 그럼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는 무슨 물권? 담보물권 이제 이렇게 해서 배울 거라는 거예요. 그죠? 담보물권. 근데 저는 사실 담보물권이라는 표현, 이 표현 자체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차피 완전한 물권인 권능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라 하지 사용, 수익, 담보 권능 이렇게 표현은 잘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처분 권능이라는 게 뭐냐면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이 처분 권능, 즉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 누구만 가능하다. 소유자가 이게 제 거라면 저만 이걸 처분할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은 처분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처분 권능은 소유자만 할 수 있는데 이 처분 권능을 누구에게? 저당권자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 맡기는 순간 이 물건에 대한 처분 권능은 소유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다? 저당권자도 처분 권능을 가진다고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자, 아파트 분양을 받아요. 그럼 분양을 받으면 현금 다 지급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은행에 가서 뭐다? 대출을 받죠, 대출. 그럼 대출을 받을 때 여러분이 분양받은 그 아파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여러분 대출금 못 갚으면 은행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대출금 못 받으면 은행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흔히 알듯이 여러분 부동산 경매 넘기잖아요. 경매. 근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넘기고 싶을까요? 아니죠. 근데 경매로 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경매로 넘어가서 누군가 낙찰이 되어서 새로운 소유자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당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저당권자인 은행이 실제 여러분 집에 와서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이렇게 하던가요? 안 하죠. 왜?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물건을 직접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처분 권능을 담보 가치로, 즉 교환 가치로 판단해서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처분 권능을 교환 가치로 판단을 해서 은행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루어지는 등기가 역시 무슨 등기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만들어지려면 처분 권능을 넘겨주는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소유권자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면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사람은 누가 될 거고 일반적으로 소유자. 그럼 설정해준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을 뭐라 한다? 저당권자. 그러면 소유자를 우리는 저당권 설정자. 그죠? 은행을 뭐라고 부른다? 저당권자. 그럼 여기서 알 수가 있네요. 이러한 설정 등기라는 것은 소유권 외의 권리가 창설될 때 쓰는 용어인데 기본적으로 다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나오는 애들이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서 다 파생되는 애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권리의 분화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아주 기초 중에서도 기초거든요. 근데 이 기초가 사실 등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주등기, 부기등기, 공동신청이냐, 단독신청이냐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서 다 파생돼서 나온다고요. 그런지 이런 용어를 대부분 수험생들이 너무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뭐예요? 물어보면 전세권 설정 등기 자주 들어서는 알거든요. 자주 들으니까 아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가 뭐예요? 하면 선생님 전세권 설정 등기가 그거잖아요. 그거. 대부분 6개월을 공부하든 1년을 공부하든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그 용어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1년이 돼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가 뭐예요? 하면 일단 뭐부터 알아야 돼요? 전세권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고 설정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고 그 두 개의 용어를 합쳐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만들어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기본적으로 전세권을 뭐 해주는 사람? 설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세권을 설정해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누구일 거다? 소유자일 거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용어들이 기본 개념들이 자꾸 퍼즐처럼 만들어져서 이어가는 게 등기법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더 추가해보면 이미 설명을 다 드린 거니까 모른 척하면서 눈코 뻑뻑뻑거리지 마세요. 제발. 이미 설명 다 드린 거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는 순간 A라는 사람은 이제 뭐가 된다? 전세권자가 되거든요. 그럼 전세권자가 다시 자신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또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느냐?
문제가 될 건데,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물건이든 채권이든 특히 이제 물건에서 심화적으로 나타나는데, 모든 권리는 경제활동을 위해서 뭐한다?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전세권자가 자신의 존속기간 2년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쓸 일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2년 동안 10억이라는 전세금 주고 그 창고를 놀릴 수는 없으니까. 그럼 경제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어차피 물건에 대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권리니까 2년 동안은 너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자신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또 뭐 할 수도 있다?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루어지는 등기가 뭐다?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면 여기서는 이제 용어를 쓸 때 전전세권 설정 등기도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은 아니고 누군가는 전전세권을 설정 행위를 해줬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때 전전세권 설정 행위를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A. 달리 말하면 전세권자죠. 그러면 전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전세권 설정자가 될 것이고 B가 뭐가 된다? 전전세권자가 된다. 이렇게 용어를 빨리빨리 익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이 용어를 하나의 단어라고 여러분이 바로 판단하기에는 공부가 아직까지 미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어를 끊어서 가야 된다고요. 일단 전세권이라는 용어, 설정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만들어지는 순간 전세권자가 태어나게 되는 거고, 그럼 전전세권 설정이라는 것은 전세권자가 또 전세권을 설정해주는 행위구나, 이렇게 단계를 끊어가면서 용어의 집합체가 뭐다? 등기법이 되는 거예요. 민법 역시 뭐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민법과 등기법은 기본적으로 용어만 정확하게 잘 정리만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평균 60점 받는 거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권리의 분화 과정은 상당히 뭐하다?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면 그러면 일단 등기부가 개설될 때는 최초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는 일단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소유권이 만들어져 있어야 소유권 이해 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등기부가 개설될 때 최초 만들어지는 권리가 뭐다?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아래 내용은 다 뭐예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변경, 소유권의 처분 제한, 소유권의 소멸,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지난 시간에 변경과 뭐다? 경정 등기와 말소 등기는 제가 꼭 기억하고 가시라고 했죠. 그럼 그렇게 해서 소유권에 관한 실체관계의 내용의 변화가 발생하면 내가 소유권 변경 등기를 적용할 거냐, 소유권 경정 등기를 적용할 거냐, 소유권 말소 등기를 적용할 거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적용할 거냐, 그것을 실체관계의 내용을 보고 내가 어떤 등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 정도는 이번 과정에서 꼭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 빠르게 한번 해보면, 그럼 소유권 예의 권리가 창설될 때 쓰는 용어가 뭐다? 전세권 설정 등기죠.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권리니까.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이라는 권리의 용어부터 아셔야 되죠. 전세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전세금이 있어야 되겠죠. 전세금을 5억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럼 해놨는데 실체관계상에서 전세금을 증액할 수도 있고 뭐한다? 감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실체관계상에서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과 전세권자가 만나서 우리 전세금 증액에 합의를 했습니다. 5억을 몇 억으로? 10억으로. 그럼 실체관계에 변화가 발생했죠. 얼마로? 10억으로. 그러면 실체관계에 변화가 발생하면 그에 맞도록 등기부상에 뭐한다? 요약 정리를 또 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5억을 몇 억으로 바꿔야 돼요? 10억으로 바꿔야 되죠. 그럼 시험 문제는 실체관계상에서 전세금이 증액되었으므로 5억에서 10억으로 증액이 되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5억에서 10억으로 바꿔주는 등기를 하면 된다. 이게 요약 정리는 맞지만 시험 문제는 5억에서 10억으로 바꿔주는 등기를 하면 된다.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이 권리와 변동의 모습의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어떤 등기를 해야 한다. 그걸 수험생들에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이때 하는 등기가 뭐다?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근데 전세권이 기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될 수도 있잖아요.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효력은 소멸하거든요. 실체관계상에서. 우리 민법의 대전제가 용익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무조건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효력은 소멸하겠죠. 근데 등기부에는 여전히 기록되어 있죠. 한꺼번에 실체관계는 없어졌으니까 거기에 맞는 또 등기를 요약 정리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그때 하는 등기가 뭐다? 전세권 말소 등기 이런 식으로 자꾸 용어를 개칭해내야 된다고요. 근데 기간이 없어졌으니까 전세권을 선생님 지우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 지우면 되잖아요. 시험 문제는 전세권을 지우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에 무슨 등기? 말소 등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등기화 시켰을 때 어떤 용어로 써야 될지만 잘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과 관련되는 용어는 반드시 기본서를 몇 번 정도는 3번이나 4번 정도는 읽으면서 이 용어를 제가 설명드린 걸 바탕으로 곱씹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115페이지에 등기사항 보이시죠? 등기할 사항의 물건에는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이 있다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넘기시면 됩니다. 117페이지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권리 부동산 물권 되어 있고 넘기면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환매권까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권리 금방 9가지 적어드린 거 있잖아요. 이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를 보면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변동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처분 제한까지는 가져갈 필요가 없고요. 설정, 보존, 이전 넘기시면 변경, 처분 제한, 소멸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반드시 2-3번 정도는 뭐한다? 읽어보면서 가셔야 된다고요. 왜? 귀로 듣는 거랑 내가 활자화된 문자를 보는 거는 다르거든요.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듣기평가 치는 거 아니죠. 활자를 보고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로 듣는 거랑 눈으로 보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하게 이해는 못한다 하더라도 3번, 4번 정도는 꼭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이란 단어가 어떻게 활용되고 쓰는 용어인지를 꼭 기억하고 가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등기의 효력 해가지고 종국 등기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종국 등기의 효력은 이제 시험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되지 않는데 저를 잠시만 좀 볼게요. 이 내용 역시 한 2가지 정도는 제외하고 이미 설명이 다 된 내용입니다. 제가 등기부를 약식으로 좀 기록할게요. 등기부에 기록 내용은 꼭 아셔야 됩니다. 등기부는 표제부와 뭐다? 갑구와 뭐로? 을구로 구성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표제부에는 뭐가 기록된다?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를 2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토지의 표시와 건물의 표시. 만약에 토지의 표시라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표시라면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아주 단순한 거지만 꼭 암기해야 될 용어입니다. 꼭. 그럼 토지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1. 이걸 뭐라고 읽는다? 표시번호. 항상 표제부에는 뭐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로서 뭐다? 표시번호. 이렇게. 표,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요, 이해가 아니잖아요. 그죠? 등기부의 양식을 물어볼 때 가끔씩 물어본다고요. 우리 등기부의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을 하고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며 표시번호로서 기록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순위번호로서 기록한다 이라면 뭐다? X가 되겠죠.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토지라면 소재, 뭐다? 지번, 지목, 면적, 이 토지의 표시라고요. 지적법에서의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었지만 등기에서의 토지의 표시는 뭐가 빠져 있다? 경계와 좌표는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적에서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에서의 토지의 표시의 개념은 뭐하다? 다르다고요. 그 다음에 갑구의 1,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에서 갑 이렇게 기록이 될 것이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갑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갑의 성명, 주소, 뭐까지 주민 번호까지 기록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읽을 때는 용어의 정리가 뭐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나면 그러니까 지문이 연결이 안 된다고요. 그쵸?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갑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행하는 등기가 뭐냐 물어봤을 때 갑의 주소가 바뀌면 주소를 바꿔주는 등기를 하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요. 그럼 그 갑의 주소를 바꿔주는 등기가 뭐예요? 물어보면 이 용어를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용어를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했다고요. 갑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합쳐서 뭐다? 등기 명인의 표시 이렇게요. 그래서 용어를 빨리 익히셔야 돼요. 표제부에 기록되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뭐라고 읽는다 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모아서 읽을 때는요. 그냥 토지의 표시다라고 읽는다고요.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들을 때는 당연한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용어가 암기가 안 되니까 이렇게 퍼즐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용어가 되어 있어요. 그죠? 앞에 있는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여러분이 용어가 안 돼 있으면 그 용어를 연결을 자꾸 제가 시켜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용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연결이 안 되니까 스스로 등기는 포기해야 될 과목인가 보다라고 느낀다고요. 사실 등기는 포기해야 될 과목이 아니고요. 용어만 돼 있으면 다른 여타 과목보다 훨씬 더 쉬운 과목인데 사람들이 용어를 익히는 것에 너무 등한시해서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예. 주민번호가 바뀌거나 이름을 개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 뭐라고 한다?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상에서는요, 이 표시라는 용어 있잖아요. 이 표시라는 용어, 우리 등기에서 표시라는 용어. 그럼 크게 등기 명인의 표시도 있고 부동산의 표시도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표시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용어의 개념을 잡아 들어갈 때 그에 관한 정보를 표시라고 읽어요, 통상. 부동산에 표시하면 부동산에 관한 정보. 등기 명인에 표시하면 등기 명인에 관한 정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표시라는 용어는 뭐다? 정보.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해요. 그럼 등기 명인의 표시 이렇게 하면 뭐다? 등기 명인의 정보. 부동산에 표시하면 부동산에 관한 정보. 건물에 표시하면 건물에 관한 정보. 토지에 표시하면 토지에 관한 정보. 이제 그렇게 용어를 익히셔야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이전, 매매,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렇게요. 이제부터는 약식으로 좀 적을게요. 그럼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달라지는 상태입니까?
을로 달라지는 상태죠. 그러면 이 소유권의 주체가 누구다? 갑. 소유권의 주체가 갑에서 누구로 달라졌다? 을. 그때 변동의 모습은 뭐다? 이전 등기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라고 또 익혀두셔야 된다고요. 앞으로 이전 등기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실체관계 내용에서 어떤 권리의 주체가 변동이 될 때, 권리의 주체가 바뀔 때는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도 하나 이제 아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지금 갑에서 을로. 자, 갑에서 을로 등기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으니까 을은 권리를 취득했고 갑은 권리를 잃었죠. 그럼 을이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를 물권 변동이라고 읽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등기가 됨으로써 권리 변동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등기를 바라봤을 때 어떤 효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권이 등기가 되면 권리 변동적 효력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을구에 만약에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근데 임차권도 등기의 대상은 맞거든요. 그럼 임차권이란 등기가 됨으로써 이거는 권리 변동적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럼 임차권은 채권이고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에는 채권이 등기가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적 효력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등기의 효력에 보면 1번이 물권 변동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2번이 뭐다? 대항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넘겨보시면 3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위 확정적 효력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순위 확정적 효력이란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갑구와 을구에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기록되고 갑구와 을구에서는 이 번호를 읽을 때는 표시 번호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읽는다? 순위 번호라고 읽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몇 순위? 1순위, 얘는 2순위, 얘는 을구에서 몇 순위? 1순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1순위가 되고 얘는 2순위라고 했죠. 그럼 제가 1순위로 얘는 확정된 상태, 얘는 몇 순위로? 2순위로. 그럼 등기가 되면 이렇게 순위가 뭐가 된다? 확정된다고요. 등기가 안 되면 순위가 확정이 안 돼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가 되면 얘는 몇 순위다? 1순위, 얘는 2순위, 얘는 몇 순위? 1순위. 이를 우리는 순위 확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위 확정력에서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암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지금 기초 과정에서. 자, 그 내용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순위 확정력의 의의를 좀 보시게 되면 등기 순위 해가지고 주등기 순위라고 보이십니까? 그게 1번에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등기 전후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등기의 전후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용어를 이제 뭐한다? 익히고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순위가 확정이 되었을 때 같은 구 내에서는 무엇을 보고 순위가 먼저 확정되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즉 여러분이 보셔도 갑구를 보세요. 갑구. 또 을구에 제가 2순위에 여기에 저당권 설정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요. 갑구. 얘 몇 순위라 했죠? 얘는요? 2순위. 그 어떤 게 먼저 확정되었을까요? 1순위가 먼저 확정되었겠죠. 그래서 같은 구 내에서, 같은 갑구 내에서 또 을구를 보세요. 을구의 임차권이 1순위이고 저당권이 2순위죠. 그럼 어떤 게 먼저 확정되었을까요? 1순위가. 당연한 말을 하고 있죠, 지금.
근데 당연한 말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문을 내면 못 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용어의 개념적 정의가 글자만 암기하는 것이지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암기를 하면 문제를 내면 못 맞추는 거예요. 아,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이렇게 표현이 나왔을 때 같은 구란 것은 갑구 내에서 또는 뭐다? 을구 내에서 그때는 순위가 확정되는 것은 순위 번호 1순위냐 2순위냐 순위 번호에 의해서 확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1순위가 먼저 확정되었다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등기의 전후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뭐에 의한다? 순위 번호에 의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 용어를 익히려면 갑구와 을구에서 하는 번호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표제부에서 하는 번호는 표시 번호. 이 용어가 익혀져 있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자, 그런데 갑구하고 을구. 갑구하고 을구는 구가 같아요? 달라요? 구가 다르죠. 그럼 구가 다를 때는 순위번호로 확정시키려야 되느냐 아니냐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임차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이 소유자가 얘한테 임차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얘가 먼저 등기되고 이후에 얘가 됐잖아요. 그럼 순위는 어떤 게 먼저 확정됐다고 봐야 돼요? 2순위. 얘가 빨리 확정된 거죠. 얘가 이후에 등기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순위 번호를 보면 얘는 1순위고 얘는 2순위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구 내에서는 뭐 가지고 순위 번호에 의해서 전후를 확정짓는데 구가 다를 때는 순위 번호를 기준으로 확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럼 뭐 가지고 하느냐? 등기 신청 사건이 들어오면 등기에는 각각의 접수 번호가 부여됩니다. 134. 그럼 그의 134번째 사건으로 접수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157 하면 157번째로 사건이 접수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뭐라고 한다? 접수번호라고 합니다. 그 이제 번호라는 개념이 지금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표제부에 하는 게 뭐다? 표시번호, 그죠? 갑구와 을구에서 나타나는 게 순위번호.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사건이 들어오면 등기인이 접수를 받을 건데 쓰는 용어가 뭐다? 접수번호.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를 딱딱 구분 지어지고 가야 한다고요. 그럼 구가 다를 때는 뭐에 의해서? 접수번호에 의해서 전후를 결정한다고요. 그럼 접수번호가 뭐한 것이? 빠른 것이 먼저 확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뭐에 의한다? 접수번호에 의한다. 그럼 이제 그 옆에다가 동순별접 이렇게 적어 두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설정의 모습은 꼭 암기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서 꼭 보셔야 된다고요.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고, 자, 이게 순위 확정력에서 같은 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같을 동자죠. 다른 구 할 때 이 별자가 한자로 다를 별자거든요. 같을 동, 다를 별. 그럼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다, 그죠? 동, 순, 별, 접, 이렇게. 같을 동, 다를 별.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를 별. 구가 다르다면 뭐다? 접수번호. 이렇게 해서 암기해 두시라고요. 2번 지문은요, 이거는 이해를 하려 하지 마시고,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순위 확정력에서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뒤에는 항상 뭐에 의한다? 접수번호에 의한다.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 지문은 이해를 요하는 지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순위 확정력에서는 대지권은 등기한 후에 나오면 뭐에 의한다?
접수번호여야 한다 해서 줄여서 대접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뭐 한다? 대접한다 이렇게. 그러면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나오면 뭐에 의한다? 접수번호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기등기 순위. 자, 부기등기 순위 여기까지만 일단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되는데, 자, 이겁니다. 부기등기 순위는 뭐에 의한다?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그 말은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다라는 거예요. 가령 자, 1순위 독립한 번호로 기록하는 등기의 형식을 주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기등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인다라고 쓰거든요. 그럼 1번 등기에 가지 번호로 붙이는 등기를 뭐다? 부기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읽을 때는요, 1번 등기에 부가해서 기록하는 부기할 때 부는 부가, 기록, 줄이면 부기 이렇게 해요. 그럼 부기라는 말은 부가해서 기록하는 등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가해서 기록하는 등기. 그러면 이 등기는 몇 번 등기에 부가해서 기록했다? 1번 등기에 부가해서 기록하는 첫 번째 등기 이렇게 해요. 그럼 이런 부기등기가 있으면 이 부기등기의 순위는 무슨 순위?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하니까 얘가 1순위죠. 그럼 1부기 1호는 위 등기 순위에 의한다 했으니까 몇 순위? 1순위. 그러니까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동순위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의 주등기에 두 개의 부기등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1부기 2호잖아요. 그럼 1부기 2호도 뭐다? 주등기 순위에 의할 거니까 몇 순위다? 1순위가 되죠. 그럼 1부기 1호도 몇 순위? 1순위. 1부기 2호도 1순위. 그래서 부기등기 순위는 항상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럼 선생님, 그럼 둘 다 1순위면 이거는 전후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게 빨리 확정된 건지. 그럼 기록이 어떤 게 먼저 되었어요? 1부기 1호가 먼저 되었죠. 그래서 그 옆에 뭐라고 되는지 읽어보세요.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뭐에 의한다? 전후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둘 다 1순위지만 부기등기 상호 간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봤을 때는 둘 다 1순위는 맞지만 어떤 게 빨리 확정되었다? 1부기 1호가 먼저 확정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한 본등기 순위라든지 말소회복 등기의 순위는 아직 정리 안 하셔도 좋아요. 아직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인데요. 추정력부터는 조금 쉬었다가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